안녕하세요. 신현준의 신경학과. 오늘은 재밌는 주제입니다. 시신경이 부어 있다면 여러분들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안과에 갔는데 나는 그냥 눈이 건조해서 안과에 갔는데 아니면은 나는 그냥 정기 검사 때문에 안과에 갔는데 선생님께서 갑자기 시신경이 뭔가 부어 보이네요. 시신경 모양이 남들하고 달라 보이는데요. 이거 한번 좀 큰 병원에 가보셔야겠는데요. 이런 말씀 한번 들어보신 적 있다면은 오늘 강의가 한번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아, 실제로 네이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글들이 이제 많이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안과에 갔는데 시신경 부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큰 문제 아닌가요? 또 우연히 아이를 데리고 아이 정기검사 갔는데 아이의 시신경이 부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들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시신경이 부어 있으니까 이거 빨리 데리고 가서 머리에 문제가 있는지 아닌 건지 확인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종합검진에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시신경 부종이 최근에 있다고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시신경 부종이 있다고 해서 분명히 갔는데, 또 안과에서 정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종이 있다 없다가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시간에는 시신경 부종의 이제 원인이 뭐고, 또 시신경 부종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일단 신경이 부어 있다면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큰 문제가 아닌가, 뇌에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는데요. 실제로 자세히 알고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시신경 부종이 있다면 이게 큰 병인지 아닌지, 또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뇌 영상 검사, MRI를 꼭 찍어야 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또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신경 부종이라고 하니까요. 시신경에 대해서 뭔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신경이 붓는 것이 시신경 부종이기 때문에 시신경에 대해서 먼저 볼 건데요. 눈의 구조입니다. 눈은 이렇게 옛날 카메라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상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이 수정체를 걸쳐서 뒤에 카메라 필름 역할을 하는 망막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 필름은 망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필름에 맺힌 상이 뇌로 전달돼서 우리의 뇌에서 상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과 뇌까지의 그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가 바로 시신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신경이 부어 있는 걸 어떻게 하면은요, 망막 사진, 우리가 이제 이 사진을 찍게 되는데 안과에서요, 이 사진을 찍으면은 이렇게 시신경이 이렇게 앞에 보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걸 보고서 시신경이 이게 우리가 부어 있다, 안 부어 있다를 간접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시신경이 부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서부터 뇌까지 가는 길이나 아니면 거꾸로는 이 눈의 문제 때문에도 염증이 이 시신경 앞쪽으로 퍼져서 부어 보일 수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신경 부종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눈부터 해서 뇌까지 가는 모든 길에 다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사진 찍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안과에 가시면은요, 이런 간단한 카메라 가지고 찍으면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저희가 이제 50세 이상 되면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요 망막 검사, 안조 촬영 검사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정상 시신경인데요. 이거는 이제 빨간색 것들은 혈관이고요. 혈관이 있고 그다음에 시신경이 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뚜렷해야 됩니다. 뚜렷해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시신경이 딱 봐도 뭔가 이상이 보이죠. 그래서 부어 있고 중간중간 출혈도 있고, 즉 이 피는 혈관 안에 있어야 되는데 뭔가 어디 혈관이 망가지고 하면서 그 혈관 안에 있는 물이 새어나오면서 시신경이 부어오르고 주변에 이렇게 출혈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시신경 부종이죠. 딱 봐도 이거는 정상이 아닌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상이 있고 시신경이 부종이 있는데 이렇게 경계가 투명하지 않고 모호하고 피도 나 있고 이런 이상이 있는데 시신경 부종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신경 부종은 진단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시신경이 부어 있다는 그런 현상만을 보여주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두통 그러면 두통이 진단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통의 원인이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경우는 폐두통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두통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머리의 종양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이제 머리 두통의 원인이 뇌 동맥류, 혈관 꽈리가 있어서 때문일 수도 있는 것처럼 시신경 부종의 원인은 아주 간단한 경증 질환부터 해서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신경 부종은 진단명이 아니고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인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서 붙어서 뇌까지의 정보를 전달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요 눈부터 눈에서 뇌까지 가는 길에 어딘가 모르게 이상이 있으면은 시신경은 다 부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눈 아래에서 시신이 붓는 경우는 눈 안에 각종 질환들, 예를 들어 이 망막에 있는 혈관이 막힌다든지, 아니면은 눈 안에 염증이 생기는 포도막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요 눈을 싸고 있는 흰자, 요 하얀 공막에 염증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 거꾸로 아니면은 급성 녹내장이라 해서 안압이 갑자기 오르는 경우도 이 시신경이 염증이 생겨서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안구 질환이 시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붓게 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거꾸로 요 시신경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에도 요 시신경이 부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막히는 허혈성 시신경 병증,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중년 이상의 50세 이상의 특히 남자분들, 당뇨, 혈압 이런 분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면서 한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과에 급히 갔더니 선생님께서 시신경이 부어 있다고 하시고 빨리 큰 병원 가봐라 이랬을 때 저희가 대부분 큰 원인들이 바로 이 허혈성 시신경 병증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자면서 몸에 저산소증에 빠지기 쉽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시신경으로 가는 피가 더 안 가게 되고, 또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특히나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면서 시신경이 아침에 나왔을 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양분이 못 가고, 그래서 기능이 확 떨어지는 것이 바로 허혈성 시신경 병증입니다. 그 밖에도 염증성 시신경 이상, 예를 들어 젊은 여자분이 감기를 앓고 나한테 그럴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통증이 있고 시력이 떨어지고 눈을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리 염증성 시신경 병증 의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신경이 붓는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다친다든지 아니면은 혹 같은 것들이 시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이 바깥으로 해서 혈액이 빠지고 혈류가 흘러야 되는데 뭔가 종양이 시신경을 꽉 누르고 있으면은 뒤로 못 빠지니까 시신경이 붓겠죠. 이런 경우를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또 우리가 레버시 유전성 시신경 병증이라 해서 눈 안에 있는 에너지 공급이 안 돼서 시신경이 망가지는 병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우리가 눈 안으로 에너지가 안 가고 하기 때문에 혈관들이 막 부풀어 오릅니다. 어떻게든 간에 혈류를 끌어당겨가지고 우리가 마치 빛이 있으면 빛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제2구미형권, 제3구미형권에서 막 돌을 꾸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독성 물질이 눈에 쌓이고 아니면 시신경으로 뭔가 혈류가 망가지고 이러면은 혈관들이 어떻게든 혈관 피를 끌어올려고 혈관 붓습니다. 그러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유전성 시신경 병증, 또 독성 물질 때문에도 시신경이 부어 보이는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시신경 부종 있을 때 안과에서 어떤 것들을 처음에 할까요? 시신경 부종이 있으면 다 걱정이 될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신경 부종이 있으면 안과에 처음 하는 거는 이게 진짜 부종인지 가짜 부종인지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것부터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부종이 뭔고 하니 시신경이 실제로 부은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부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 또 키도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신경도 병이 없는데 그냥 날 때부터 그렇게 부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후천적으로 우리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부어 보이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중대한 병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는 것이죠. 보시면은 이 두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게 진짜 시신경 부종이고 어떤 게 가짜 부종일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요게 정상 시신경 모습인데요. 이 경계가 뚜렷하고 모양이 이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모양이 더 무시무시하고 안 예쁜가요? 어떤 게 더 부어 보이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A가 더 부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겠는데요. 보시면은 요 시신경 주변에 요 빨간색이 혈관입니다. 요 피를 실어 나르는 혈관들인데 요 혈관 같은 경우는 A 보시면은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혈관들이 끊기지 않고 요 안까지 이렇게 잘 주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부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환자는 가짜 부종인데요. 반대로 B를 보시면은요, 시신경이 가다가 이 혈관이 가다가 시신경 근처에서 이렇게 끊겨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끊겨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경 드루젠이라는 병인데요. 드루젠은 독일말로 석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영 이런 게 있죠. 이런 우리가 물질들이 시신경에 축적되면서 마치 시신경이 이제 부은 것처럼 시신경을 밀어 올려가지고 이렇게 부은 것처럼 만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안구에도 안구 CT, OCT라는 게 있습니다. 안과 가면은 우리가 CT는 단층을 보는 거죠. 단층을 봐서 우리가 얼굴에도 골절 있는지 볼 수도 있고요. 또 충농증이 볼 수도 있는데
안구 CT 같은 경우에는 이 시신경의 단면을 자르게 됩니다. 단면을 잘라서 이 단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안구 CT, 다른 말로 이제 OCT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 단면을 잘라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가 이렇게 차 있죠. 이렇게 차 있는 동글동글한 물질이 보이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아주 심한 드루전인데 보시면은 정말 석영처럼 여기 보시면 요 석영처럼 이렇게 시신경이 볼록볼록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 안구 CT를 찍어보니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검은색 이렇게 검은색 물질이 차 있죠. 그 주변을 여기 하얀색 테두리가 둘러싸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이제 드루전 석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도 시신경이 울퉁불퉁 매우 흉측하게 보이지만은 이게 굉장히 뭐 뇌에 문제가 있거나 시신경에 염증이 있거나 실명하는 병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시신경에 드루전 때문에 부어 보이는 가짜 부종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오히려 B 같은 경우가 시신경 모양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혈관이 끊겨 있죠. 실제 이분은 제 환자분이셨는데요. 시신경 부종으로 오셨고 실제 MRI를 찍어보니까 뇌 종양이 나왔던 분이시고요. 그래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A가 가짜 부종, B가 진짜 부종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짜 부종들은 아까 말씀드린 시신경 드루전 말고도 여러 질환에서 보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고도 근시 환자의 시신경 모습입니다. 고도 근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안구가 길죠. 우리가 안구가 길어서 망막보다 초점이 앞에 맺히는 것이 고도 근시인데요. 고도 근시가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풍선도 푹 불면은 점점 길다 펑 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구가 점점 길어지면은 요 시신경이 꺾이고 약해지는데 그러다 보면 마치 시신경이 꺾이면서 이렇게 바깥쪽이 이렇게 부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시신경이 이제 매우 작으신 분들이 있는데 시신경이 작으신 분들은 이 망막의 신경 다발이 이 작은 시신경에서 밀집돼서 이 눈을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작은 신경이 꽉 모여 있으니까 마치 부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출퇴근 지하철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하철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움직일 공간이 없고 갑갑하시죠. 그래서 이런 작은 공간 안에 시신경이 밀집돼 지나가면은 마치 이렇게 경계가 모호하고 부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진짜 부종은 아니고요. 가짜 부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찍어보면은 실제로 올해도 이런 모양이고 내년에도 이런 모양, 그 내년에도 이런 모양이 변하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안과에서 우연히 검진을 하고서 가짜 시신경 부종인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시신경이 부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부종은 아니고 가짜 부종인데요. 나중에 직장이나 어디서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시신경에 이상이 있다고 꼭 들을 것입니다. 그때 꼭 선생님한테 저는 몇 년 전에 건국대학교 병원 신현진 교수한테 가서 이미 다 검사를 했었었고 그때 진짜 부종이 아니라 가짜 부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은 선생님도 안심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가짜 부종이 아니라 진짜 부종인 경우에는 도대체 뭐한 문제일까요? 그건 큰 문제인가요? 그래서 만약에 시신경이 이제 진짜로 부어있는 진짜 부종이라면 사실은 좀 정밀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신경이 정말 부어있는 경우에는 먼저 저희가 이게 한눈만 부어있는 건지 아니면 두 눈이 다 부어있는 건지 맨 먼저 그것부터 저희가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한눈만 부은 경우에는 눈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두 눈이 부은 경우에는 전신질환이나 아니면 뇌의 문제 또는 이제 약물의 문제 이런 원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시신경이 진짜 부어있다 판단되면은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한눈만 보이는지 양눈이 같이 보이는지를 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신경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만 경계가 모호하고 부어 보이죠. 왼쪽만 부은 분이고요. 그리고 이 정성과 비교하면 이분은 보시면 잘 알 것 같습니다. 양쪽 시신경 경계가 모호하고 피도 나 있고 여기 누리끼리한 것도 있죠. 이런 삼출물도 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양쪽이 다 부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봐도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눈만 시신경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자체의 문제인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유리체 염증인 포도막염 그리고 이 공막, 눈을 싸고 있는 이 막인 흰막이 있는 공막염 이럴 때 부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맥폐쇄, 망막에 많은 혈관들이 있는데 그게 뭐 고혈압이나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혈압이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혈관이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두꺼워진 혈관으로 해서 정맥이 꽉 눌리기 때문에 이게 피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망막정맥 폐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시신경이 부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분들도 혈관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시신경 주변에 출혈이 생기고 부어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눈이 부어 보이는 경우, 이제 포도막염, 화열성 시신경병증, 망막 혈관 폐쇄, 그다음에 물론 당뇨병성 시신경염증은 두 눈에도 올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신경 자체에 이런 혹이 있는 경우나 시신경에 염증이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혈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중량이 꽉 못 나가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식이 붓는 경우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시식이 부을 수 있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팔에 모기 물리고서 막 긁으면 부어오르지 않습니까? 염증이 있으면은 마찬가지로 염증이 있으니 염증 있는데 물이 차기 때문에 시식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 시신경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안과에서 먼저 색극등이나 이런 안전 촬영으로 눈의 문제를 감별하고 두 번째로는 MRI를 찍습니다. MRI를 찍어서 이 시신경 수막종이나 시신경염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죠. 그래서 MRI가 정상인 경우에는 거꾸로 이 눈 자체 이상을 의심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눈 부종인 경우에 이런 검사, 안과 검사와 MRI 검사해가지고 MRI가 정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망막이 정상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런 질환들을 감별을 하게 됩니다. 양쪽의 시신경이 이제 부어 있는 경우는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가 양쪽이 모두 다 시에 부어 있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뇌의 압력이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뇌의 압력이 정상인 경우입니다. 정상인 경우인데 뇌의 압이 높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뇌종양이 있거나 아니면 뇌압을 높인 약물을 먹거나 이런 경우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뇌는 어디 있습니까? 뇌는 이 두개골 안에 있죠. 그래서 두개골은 막 늘어나는 풍선 같은 게 아니라 딱딱한 구조죠. 이 한정되어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 만약에 여기 혹이 생겨서 이만큼 있으면은 한정된 구조에 혹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뇌의 압이 높아지고요. 압이 높아지면은 그 높아진 압이 시신경을 꽉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혈류나 이런 것들이 눌려서 막히기 때문에 시식이 부을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심장에서 혈압이 쭉 솟아오르죠. 그래서 뇌로 가는데 혈압이 높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솟아오르는 양이나 압력이 훨씬 세죠. 그래서 뇌에 압도 올라가면서 역시 그 압이 시신경을 누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혈압이나 뇌종양, 또 뇌압을 높이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주사, 여드름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의한 경우에는 뇌압이 높아서 생기는 양쪽의 시신경 부종이고요. 뇌압이 정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뇌압이 정상인 경우에는 이 단안의 시신경 부종이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그럴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신경의 염증도 시신경 부종을 만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양쪽에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좀 안 좋은 시신경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시신경 양쪽에 부으면서 뇌압이 정상인 경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안과에서도 시신경 부종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사실 저희들이 첫 번째로 하는 거는 안과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내기 전에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바로 혈압 측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우리가 뇌에 압이 올라가고 또 그리고 시신경이 부을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혈압이 180에 110 이상이면서 그리고 시신경이 부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고혈압 응급이라고 합니다. 고혈압 응급이라는데 이게 어떤 병이냐면요. 혈압이 지나치게 높으면서 우리가 끝기관 엔도오르간이라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조금만 안 통하면 굉장히 망가지는 중요한 기관들, 예를 들어서 뇌가 그렇고요. 심장, 또 콩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관들이 혈압이 높아서 망가지면서 동시에 혈압이 이렇게 굉장히 높은 것을 우리가 고혈압 응급이라 하는데 치료하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서 입원해서 혈압을 차근차근 떨어뜨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바로 우리가 기관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이 들어갑니다. 이게 눈이 부어 있고 그리고 180, 110 이상의 혈압이 있으면은 우리가 고혈압 응급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을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환자분을 이제 응급실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 시신에 부어서 갔는데 양쪽이 부어 있는데 그러면 혈압이 높다. 그러면은 반드시 우리가 고혈압 응급을 한번 떠올려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뇌에 혹이 있어도 시신경 양쪽에 부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두개골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런 혹들이 있고 이런 혹들이 있으면은 눌리지 않습니까? 눌려서 압이 올라가면은 그 높아지는 압 때문에 시신경 주변이 꽉 눌리면서
시신에 부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드름약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드름약은 이제 비타민 A 유도체가 있는데 그 비타민 A 유도체가 뇌 척추액의 그런 흡수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는요, 이렇게 물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게 뇌 척추액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게 쿠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머리를 쾅 부딪혀도 이 머리가 보호해주는 쿠션 보호가 머리가 안 다치는 이유가 머리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물에 둥둥 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쿠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안 다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뇌 척추액인데요. 이 뇌 척추액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순환을 해야 되는데 요들은 비타민 A 유도체인 여드름약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 A 유도체가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런 비타민 제제가 있죠. 저도 굉장히 맛있어서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 꼭 뺏어 먹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이런 것들을 엄마가 예를 들어 하루에 하나만 먹어야 했는데 엄마 몰래 막 하루에 10개, 20개씩 먹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비타민 A 과다 때문에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해서 요 뇌척추액이 몸에 흡수가 안 되고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뇌압이 높아지는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성장 호르몬 주사입니다. 성장 호르몬 같은 경우에도 드물게 이게 뇌의 압을 높여서 시신경을 붓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성장 호르몬 좀 맞는데 눈이 뭔가 좀 잘 안 보인다고 하면은 반드시 한번 또 안과 검진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한번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질문, 많이 궁금하신 질문, 시신경이 부어있으면 정말 큰 병인가요? 그 다음에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MRI를 찍어야 될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들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시신경 부종, 여러분들이 안과에서 시신경이 부어있다고 듣거나 아니면은 검진에서 시신경이 부어있다고 해도 먼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가짜 부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아무런 눈에 문제도 없고 건강한데 갑자기 검진에서 우연치 않게 시신경이 부어있다라고 들었으면은 사실은 가짜 부종의 확률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시신경이 이제 뭔가 부어있으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뭐 뇌에 압이 올라가거나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 두통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두통. 그리고 깜빡깜빡깜빡게 뭔가 우리 형광등 전기 나간 것처럼 시야가 검게 흐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있고 눈에서 들어온 정보를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높아진 압이 시신경을 꽉 누르니까 눈에서부터 뇌까지 가는 시신경의 정보 전달 능력을 자꾸 막는 거죠. 그래서 형광등 전기 나간 것처럼 깜빡깜빡깜빡 안 보이는, 수초가 안 보이는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거는 6번 뇌신경이 뇌압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뇌압이 오르면은 6번 뇌신경이 마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흔하게 6번 뇌신경은 눈을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키가 마비되니까 정면 볼 때는 하나로 잘 보이는데 이 양옆을 보면 둘로 보이는 그런 복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전혀 없다.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검진해서 시신경이 부어 보여요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짜 부종의 확률이 꽤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안과에 방문해서 차근차근 상담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시신경이 부어 보인다면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가진단. 내가 시신경 부종이 진짜 부종이라면은 거기에 합당한 증상들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두통, 뇌에 압이 올라오면서 생기는 두통, 아니면 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복시, 특히 복시인데 정면보다는 이 양가 쪽을 볼 때 더 심해지는 복시, 그리고 시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시신경의 정보 전달 능력을 차단시켜서 깜빡깜빡 불이 나간 것처럼 안 보이는 그 우리가 일과성 시력 소실하는데요. 일과성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증상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시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좀 빨리 병원에 가셔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시신경이 부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한테 MRI 필요할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짜 부종인 경우에는 MRI가 사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부종인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우리가 시신경과 뇌에 문제가 있는지 판단을 해야겠죠. 물론 가끔은 이 진짜 부종인지 가짜 부종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희가 찍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하는 것은 요 뇌 척추액 검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신경이 진짜 부어 있고 양쪽이 다 부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안압이 정상인 경우와 안압이 높은 경우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뇌압이 높은 경우와 뇌압이 정상인 경우가 나눠져 있는데 뇌압을 우리가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바로 유일한 방법이 바로 요 뇌 척추액 검사입니다. 이 새우처럼 등을 구부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뇌하고 척수를 싸고 있는 그 물이 흐른다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실제 물을 뽑으면서 그 압을 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이 25 정도 이상의 일정 수준 이상이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뇌 척추액 검사를 통해서 뇌압이 높은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신경이 부어 있다고 하면은 너무 처음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고 먼저 이제 안과에서 검진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과에 가시기 전에는 먼저 자가 검진을 먼저 하시면 좋습니다. 자가 검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깜빡 안 보이는 증상이 있는지, 그 다음에 두통이 있는지, 양옆을 볼 때 둘로 보이는 증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약물들을 좀 다 갖고 가는 게 좋습니다. 약에서도 시신경이 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여드름약 아니면 여자분들 피임약도 마찬가지로 그래 시신경 부종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소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성장 호르몬 주사에 맞는지 여부 등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고요. 안과에서는 먼저 가시면 이제 안전 사진을 찍어서 이게 진짜 부종인지 가짜 부종인지를 판단하고 또 다른 눈에는 문제 없는지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구 CT,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OCT라고 하는데 CT를 찍어서 시신 단면을 찍습니다. 단면을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두루젠, 이렇게 석영 같은 것들 물질들이 차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시야 색각 검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앉아 촬영하는 모습이고요. 이게 진짜 부종 모습이라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안구 CT, OCT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어떤 그런 검사는 아니고요. 턱만 대고 있으면은 그냥 찰칵 사진 찍으면 금방 끝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요 시신경 단면을 볼 수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시신경 단면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석영, 두루젠이 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각 검사, 시야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막 힘든 검사는 아닙니다. 불빛이 보이면은 요 스위치를 딸깍딸깍 누르면서 우리가 이제 안 보이는 점들을 표시하는 건데요. 이런 점들. 아마 여러분들 이제 운전면허 했을 때 한번 해봤을 겁니다. 이제 색각 검사를 통해서 시신경 기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 기능도 문제도 없고 다 괜찮다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가짜 부종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신경이 먼저 부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들었다면은 이게 진짜 부종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가짜 부종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안과에서 이런 안저사진, 안구 CT, 색각검사, 시야검사 이런 것들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짜 부종인 경우에는 작은 시신경, 밀집된 시신경, 작은 경우에 많은 시신경 다발이 밀집된 공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어 보일 수 있고 또 기울어지거나 아니면은 시신경에 석영 같은 물질이 차는 시신경에도 두루젠 이런 것들은 가짜 부종이고 보통 보면은 이분들은 뭐 증상도 없을 분들은 올해 찍고 내년에 찍고 내년 이후에 찍어도 아무런 시신경 변화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부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눈 또는 이제 두 눈 부종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한눈 부종 같은 경우 아까 눈 자체 이상을 먼저 감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망막염, 포도막염 이런 것들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MRI를 찍어서 시신경을 누르고 있는 특히나 이제 수막종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많은데요. 중년 여자분들이 많은데 시신경 수막종이나 아니면 시신경염 같은 것들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MRI에 문제가 이제 없는 경우는 눈 자체 이상을 또 의심을 저희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눈 다 신경이 부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뇌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와 올라가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누고요. 이 뇌압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뇌 척추액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을 꼬부려서 등에 실제 물을 뽑아서 압을 재는 거고요.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뇌종양이나 아니면 고혈압, 아니 여러분들 아까 그냥 뭐 여드름약이나 이런 약물이 한 경우, 그다음에 뇌압이 정상인 경우에는 요 한쪽에 있는 시신경의 문제가 양쪽으로 동시에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양쪽에 시신경이 오는 경우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요. 당뇨가 있는 경우에 시신경이 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면 앞으로 시신경이 만약에 부어 있다고 해서 난 가짜 부종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나는 안심하고 그냥 지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신경 두루젠 같은 이제 병들도요. 시간에 따라서 더 두루젠이 커지면서 시신경을 자꾸 압박하고 그리고 시신경으로 가는 피해를 억제해서 이 시야, 주변 보이는 시야가 자꾸 좁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치 녹내장하고 좀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부종일 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검사하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진짜 부종이라면은 그 원인이 뭔지 찾아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는 것이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과에 갔는데 시신경이 부어 있다면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증상을 자가 체크해야 될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아까 말 자가 체크한 법, 두통이 있는지 양 옆을 볼 때
불로 보이는지 아니면은 보이는 게 형광 나간 것처럼 깜빡깜빡 안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시신경 부종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걱정하기보다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또 잘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한번 좀 질문을 받아보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루테인은 정말 몸에 눈에 좋나요? 눈에 좋은 게 맞습니다. 눈에 좋은 게 맞는데요. 이제 우리가 루테인을 음식으로도 충분히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루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보통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영양제도 영양제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식품을 통해서 먹는 게 사실은 몸에서 제일 많이 흡수도 되고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정 테이프님 컴퓨터를 많이 봐서 시력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한 번 떨어진 시력은 영원히 안 돌아오나요? 라고 하셨고요. 시력이 좋아지는 방법은 없을까요? 너무 슬픕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우리가 많이 본다고 사실은 시력이 떨어지거나 눈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마라톤을 해서 오래 달린다고 해서 다리가 피곤하지 다리가 망가지지는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 같은 근거리 작업을 많이 보면은 눈이 쉽게 피로할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거리를 오래 보려면 근거리에 눈이 전반적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멀리 보면은 멀리는 또 잘 안 보이게 되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성 근시라합니다. 이런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다고 해서 눈이 영구적으로 잘못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방하는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터를 보다 보면은 눈이 깜빡임이 줄고 눈이 굉장히 건조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자꾸 눈을 깜빡이거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책상에 가습기를 두거나 그리고 한 40분에서 50분 모니터를 보면은 10분 정도는 나가서 멀리 있는 산이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서 눈을 풀어주거나 또 인공 눈물을 잘 넣어주는 방법들 이런 걸로 내가 좀 관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본다고 눈 자체가 망가지는 건 아닌데 눈이 피곤할 수는 있고 쉽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스님 안구 건조증이 심한데 인공 눈물을 매일 넣어주면은 도움이 될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넣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아침이라면 눈이 건조하기 때문에 눈을 넣어주고 있고요. 건조증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환경에는 이제 먼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은 또 눈물을 만들어주는 눈물샘이 위축되면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전신 질환들, 쇼그린이라는 병들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먹고 있는 약, 여드름약 같은 것도 건조증을 만들거든요. 이런 약 때문에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외부에서 인공 눈물을 보충해주면은 눈 표면이 까끌까끌한 것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보이는 것도 선명해지고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공 눈물을 넣는 자체에 문제는 없고요. 인공 눈물은 크게 종류가 이제 일회용이 있고 아니면 이제 다회용제 병에 든 게 있는데 병에 든 건 보통 우리가 이제 안약을 상하지 않게 하려는 이제 보존제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이제 병에 든 안약은 하루에 4회에서 5회 정도 미만으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상 자주 쓸 거면은 이제 일회용 눈물약을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일회용 눈물약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생활 패턴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보통은 병으로 든 거는 이제 한 번 따시면 저희가 한 달 정도는 쓸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면 저희가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담비님, 당뇨 망막병증인 경우에도 가짜 부종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가짜 부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짜 부종은 당뇨가 있건 없건 다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 두루젠이 굉장히 사실 흔합니다. 시신경 두루젠이 있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뇨병증 경우에는 또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성 시신경 유두염인데요. 우리가 당뇨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혈관이 망가지죠. 그래서 혈관이 망가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런 문제를 할 수 있는데 혈관을 싸고 있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는 저희가 이제 페리사이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혈관을 싸고 있는 세포들이 당뇨가 있으면 망가지죠. 망가지면은 이 혈관과 혈관 사이에 악해지죠. 그러면은 이 혈관 안을 지나야 될 피가 바깥으로 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진짜 부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두루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짜 부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과에서 잘 진료를 받고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엔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구건조증이 심해서 안과 눈물 처방 받으러 가면은 각막 상처가 너무 심하다고 해서 리포지게를 추친점에 넣으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공 눈물과 같은 성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눈물약 같은 경우에는 눈에 넣으면 바로 흘러 내려가죠.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밤에 넣기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밤에 같은 경우에 자기 때문에 계속 눈물약을 매 시간만 깨서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눈물약에다가 지방 성분을 넣어서 바로 흘러내려가지 않고 각막이 좀 더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든 것들이 바로 이제 그런 겔 타입의 연고죠. 그래서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이런 리포질 겔이 좋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성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눈물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층으로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세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여기가 점액층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간층은 수성층이라고 하고 맨 바깥층은 지방층이라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같은 구조인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지방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이 수분이 빨리 증발되는 걸 막아주는 게 지방층이죠. 그래서 이런 지방층이 약한 분들은 리포지게를 넣어주면은 리포지게를 통하여서 수분과 지방 같이 공급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되게 건조증 효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론적으로 취침 전에 리포지게를 넣는 거는 우리가 잘 때 눈물약을 자주 못 넣기 때문에 오래 약 성분을 눈에 머물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눈물의 세 층 이제 중에서 지방층을 또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또 건조증이 심한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하나의 옵션인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가 잘 때 넣으라고 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낮에 넣으면은 거꾸로 눈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되게 끈끈하죠. 끈끈니까 뭔가 시야가 뿌옇해버리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낮에보다는 연고들은 밤에 주무시기 전에 넣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점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엔젤님, 가끔 눈염증이 생길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항염증 안약 이제 그 스테로이드를 넣는 것 같습니다. 몇 번 넣어도 되나요? 가끔 염증이 생기는데 몇 번 넣고 나면 괜찮나요?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사실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안약 중에서 염증약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항생제고 하나는 스테로이드 약. 이 두 가지가 가장 흔히 쓰이는 염증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는 그야말로 세균을 잡는 것이죠. 세균을 잡는 거고,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세균이 눈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몸에서 세균을 또 싸우기 위해서 몸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와중에서 뭐 건물도 무너지고 하는 것처럼 염증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근데 스테로이드는 그런 염증 자체를 이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너무 심하게 벌어져서 건물도 뭐고 다 부셔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벼룩 잡으려고 초상관을 다 켜버리면 어떡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저걸 이기는 게 아무 의미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균이 왔는데 균을 이긴다고 해서 염증 반응이 심해서 눈이 다 망가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친 염증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이제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 넣으면은 굉장히 눈이 빨리 편안해지고 좋은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장기간 오래 쓰면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눈의 압을 높이는 합병증, 이제 고환압증이 있고요. 녹내장을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백내장을 빨리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저희들이 이제 장기간 쓰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장기간 쓰는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제 의사가 정기적인 경과 관찰 하에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가끔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가끔 넣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얼만큼이 가끔의 기준인지는 좀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근데 하지만은 이제 연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넣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 후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넣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담비님, 아침에 일어나서 문자 확인할 때 흐려서 잘 안 보이는데 5분 정도 지나면은 괜찮아요. 이것도 노안 증상일까요? 2년 전에 안과에서 검사 후 노안이란 말을 이제 들었거든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노안일 수도 있고요. 노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건조증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노안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제 핸드폰이나 책을 봤을 때 바로 안 보인다기보다도 보다 보면 안 보이게 되는 증상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안은 우리가 눈에서 빛이 들어오면 수정체가 이 수축을 하면서 빛을 우리가 망막에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그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오래 쓰면 배터리 좀 떨어지는 것처럼
눈도 오래 쓰면 배터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안에서 잘 안 보이는 증상은 처음에는 버틸만 하다가 10분, 20분 책을 보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안 보이고 흐리게 보이고 눈이 아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노안의 증상에 좀 가까울 수 있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바로 안 보인다 그러면은 사실은 주무시는 동안에 눈이 좀 건조해져서 생기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는 한번 이제 눈물 연고를 한번 사서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증상이 개선되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밤새꽃님, 예전에 이제 미간, 또 관자, 또 앞볼에 필러를 맞고 특히 엄청 부었다가 가라앉은 후로도 눈동기가 처지고 모양이 많이 이제 이상해졌다고 하는데요. 대학병원에서도 별로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단순히 염증 반응으로 혈관이 압박돼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이제 혈관이 진짜 이제 필러에서 압박되고 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통 필러를 맞고 이제 수일 내에 증상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발생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맞으면은 그게 이제 혈관을 눌러서 혈관에 이제 피가 안 통하면 어떤 두지의 괴사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염증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맞고 이제 직후에 많이 생기게 되고요. 맞았는데 좀 지연성을 생기는 경우 이제 필러에 의한 이제 염증만 쉽게 말하면은 필러가 내 몸에 잘 안 맞는 경우죠.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경우 좀 약간 지연성으로 수일 이후에 염증 때문에 부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필러를 맞고 그랬다고 한다면은 그 필러 성분을 좀 이렇게 정확히 알아놓으시고 지금처럼 이름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다음번에 이제 그런 필러들을 피해보는 게 좋고, 그리고 필러가 만약에 이제 히알루론산 주제의 필러라면 녹이는 또 주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부종들이 좋아지는지를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담비님, 초등학생 때부터 안경 쓰는 아이들 라식 라섹은 몇 살쯤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많이 또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라식 라섹은 이제 FDA 기준에서 18세 이상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해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는 근시가 계속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시가 진행하면은 라식 수술을 했는데 또 근시가 생겨버리면 또 해야 되죠. 또 하고 또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깎으면 깎을수록 눈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내 눈의 성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 18세에 넘어서 적어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끔 이제 근시가 심한 애들이 있습니다. 근시가 심한 애들은 라식이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 또 근시가 심하면은 그로 인해서 망막박리, 녹내장, 황반변성 이런 병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히 커서 라식 라섹하는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트로핀이라는 이제 안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안경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딤스 렌즈, 할트 렌즈 이런 특수한 이제 구조로 돼서 근시 진행 억제하는 렌즈도 있고, 아니면 이제 OK 렌즈, 많이 여러분들 드림 렌즈라고 얘기하시죠. 그런 렌즈들, 네, 이런 것들을 쓰면서 근시 진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리고 근시를 억제 상태에서 수술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수기님, 눈에 모래알이 있는 것처럼 아파서 병원에 진료를 보고 안약을 타와서 안약을 놓는데 너무 아프네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모래알이 있는 거는 각막 상피가 벗겨져서 눈이 아픈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때를 너무 열심히 밀면 어떻습니까? 이 피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굉장히 쓰라리고 아프죠.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원래 눈물이 눈을 골고루 감싸주고 있어야 되는데 눈물이 마르면은 그런 분들은 윤활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기계도 돌아갈 때 윤활유 없으면 끼익 막 돌아가고 마모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눈도 눈꺼풀이 깜빡깜빡거리고 계속 해야 되는데 눈물이 없으면은 이 각막 표면에 마모가 되고 상처가 나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눈물약을 넣어주면 당연히 따가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는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보존제가 있는 것보다는 보존제가 없는 게 덜 따갑거든요. 그래서 보존제가 없는 걸로 바꾸시는 방법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물약도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가장 이제 아프지 않은 약부터, 그리고 약도 낮보다는 좀 주무시기 전에부터 그때부터 해보시고요. 여기서 서서히 높여가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처음에 너무 아픈 경우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시작하다가 높여가는 방법이 있고, 혹시라도 이제 내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입도 마른다 그러면은 이 쉐그렐이라는 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쉐그렐 병은
눈물샘과 침샘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망가지는 병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뜨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또 밥 먹을 때는 물 없으면은 밥 먹기 힘들다 할 정도로 입이 마르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쉐그렌병을 의심해 보고 그런 경우에 한번 이제 병원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 이런 것들 통해서 쉐그렌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새꿈님, 야외 활동하다 보면은 눈에 팔이나 꽃가루, 이물이 들어갈 때가 있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눈을 첫 번째 비비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눈을 비비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의 흰자가 갑자기 부풀어 오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막 부종이라 하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깜짝 놀라서 애를 데리고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눈에 흰자가 공막인데 흰자를 싸고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결막이라 하고요. 결막은 이게 잘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잘 가라앉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눈을 비비는 게 이게 펑펑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비지 않는 게 중요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사실은 약국에서 식염수를 사다가 생리식염수 사다가 이렇게 고개를 기울인 다음에 눈에 이렇게 부어주는 방법 그거를 선호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생리식염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산속에 들어가네 그렇다 그러면은 눈을 크게 뜨고 상대방이 바람을 훅 불어서 안에 있는 이물질을 좀 빼주는 것들, 그리고 상비약으로 눈물약을 좀 갖고 있다가요. 눈물약을 그럴 때 넣어주면은 그 눈물약이 흘러내리면서 눈 안에 있는 이물을 쓸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부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많이 울면서 장시간 다량의 눈물을 쏟고 나면은 눈도 잘 붓고 또 시신경과 시신경 그리고 부근이 한동안 많이 뻐근하고 무거운 통증이 있다가 가라앉습니다. 친정 엄마가 자주 그러셨는데 유전적일까요? 또 어떻게 이제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잠을 제대로 못 잔 경우에 눈이 더 아프고 불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면과 건조증은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잠을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모든 병들은 유전성 소인이 조금은 다 있죠. 그래서 전혀 없다 할 수는 없는데 뭐 직접적으로 아주 유전성이 크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뭐 유전성으로 뭐 쇼그렌 병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면 더 유전성 어떤 그런 소인들이 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건조증 자체가 우리가 유전적인보다도 환경적인 요인들, 생활 습관이나 또 내가 사는 곳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것들은 또 내가 그런 게 있다 해서 내 자식들도 그럴까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눈을 많이 울고 나면 눈이 부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처음에 약간 우리가 이제 시원한 좀 찜질을 해주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안으로 뽀뽀님 노안으로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했는데 렌즈 이름을 알고 있어야 할까 했는데요. 일단 렌즈 이름을 알고 있으면 좀 좋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렌즈를 이제 빼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렌즈가 잘 안 맞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렌즈 이름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또 다른 데 안고 가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기상님 노안으로 이제 어지러울 수 있나요? 먼 곳보다 가까운 곳 볼 때에 초점이 안 맞으면서 어지럽습니다. 네, 어지러울 수 있고 노안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데가 초점이 안 맞으면은 노안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이 사시가 있어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시가 있는지 노안 때문인지 알 방법은 한눈을 가려보는 겁니다. 한눈을 가리면 초점이 잘 맞는다. 그러면은 사시 때문에 가까운 게 초점이 안 맞는 경우고요. 한눈을 가린 안간이나 똑같이 초점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노안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는데요. 만약 노안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돋보기 안경, 사시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시 교정 안경이나 수술 이런 걸로 도움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랑 50분 동안 같이 했는데요. 오늘 이제 시신경 부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시신경 부종은 먼저 여러분들 가짜 부종인지 또 진짜 부종인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내 자가 증상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이 있는지, 옆을 볼 때 겹쳐 보이는지, 깜빡깜빡 안 보이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약들, 지진 약들을 같이 가지고 안과에서 상담하시면은 더 좋은 진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